지난달 29일 있었던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조가 사회안전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이번에는 환경부가 고시한 데시벨 규제 문제로 또 한 번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고로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으나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현장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련 전문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선 국민들의 큰 충격이 예상되며 대규모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직업 특성상 사건 사고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소방대원의 트라우마에 대해 보도해드립니다. 저는 아들 떠난 후 지금도 방에 불을 끄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시간이라도 방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엄마 하며 들어올 것 같고 배고파요라는 환청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 합니다. 지한이 아빠는 장례식 후 자살 시도를 하였고 지한이 누나는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비극적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사 후 폭풍은 계속 몰아쳤습니다. 당시 참사 현장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무분별하게 SNS에 노출되는가 하면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에선 희생자들의 실명을 유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후유증이 남은 건 유족과 피해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고 현장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 역시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이라기보단 전쟁터나 좀 지옥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처음 봤고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 많이 그냥 놓여져 있었어요, 사망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올해로 20년 차인 베테랑 소방대원도 이태원 참사 초기 대응 이후 정신적 고통을 피해갈 순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제가 어제 일 때문에 이태원 안전센터에 들었다가 참사 현장을 잠깐 봤거든요. 근데 그 골목을 참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몇 분이라도 다시 우리가 살릴 수 있었다면 하는 죄책감과 이런 이유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소방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지원 및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9일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대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해당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긴급 파견하는 등 심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1,033명에 대한 긴급 심리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년에 평균 5.9회 이상 참혹한 현장을 경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2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8.1%로 지난해 대비 2.4%포인트 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의 소방공무원이 이 같은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앓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구급대원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심리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때 같이 출동 나갔던 대원 셋이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상담 받다가 출동 나가고 도중에 교대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치 않더라고요, 상담 자체가. 이들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휴식을 보장한다고 해도 인력이 안 되니까 누군가 휴식 들어가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사람이 와야지 휴식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스트레스 받고 PTSD 받고 그래서 한 일주일 쉬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24시간 근무를 서야 되거든요. 현행 소방공무원 복지법은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 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위가 현저히 좁다는 게 법조계의 진단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나 보직 변경 그리고 업무 중단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요건을 좀 더 완화를 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사고 현장은 수습돼서도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은 모두에게 그대로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무에 시달리느라 정작 자신들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이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그리고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얘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현직 구급대원과 만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전직 구조대장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요? 네, 지난 1979년 임용돼 34년 7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활동한 경광숙 전 도봉소방서 구조대장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는데 2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품백화점 사고 때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는 여자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 난 주인공을 생존을 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목소리가 밤에 이렇게 꿈길처럼 지나가거든요. 구조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살리지 못했다는 보이지 않는 죄책감. 네, 많은 이들을 살리면서 경무에 시달렸음에도 퇴직한 이후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경전 구조대장은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적응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에는 기본교육 과정에는 그런 신체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선배분이 치워달라고 하는 게 낯설고 무서운 거예요. 현장에서 접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터득을 해나가야 되는. 네, 이 같은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신의학계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네, 사건 사고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으로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경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백명재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분들이나 소방관분들, 기자분들이 관련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력들이 도와서 그 노출되는 시간을 좀 나누는 것이. 네, 트라우마를 줄이려면 시스템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법적 제도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 소방공무원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나 그리고 업무 중단 등에 대한 요건을 좀 넓혀라, 즉 이제 완화해야 한다라는 법조계 의견도 좀 나왔죠. 네, 김정현 변호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이루어지는 재해보상 및 재활정책은 주로 현금 보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외에도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나 재활 기회를 제공해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에 대한 고위험군 직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의무적인 검진 규정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들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건복지부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 등과 함께 이태원 사고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축을 해서 부상자나 유가족을 비롯한 이제 소방공무원 또 기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하지만 백명재 교수는 해당 센터에 대해서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소방청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이 그 1년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예산을 받아서 입찰을 통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매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입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꾸준히 그 소방서에 가서 그분들을 찾아뵈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견도 가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좀 더 촘촘한 법망과 더불어서 정신과라고 하면 느낄 수 있는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들에 대한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로포커스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이번에는 데시벨 규제 문제로 또 한 번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와 관련해서 이혜연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상대는 정부입니다. 이제 라이더들이 헌법 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싸우게 됐나요? 네, 오랫동안 이 라이더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온 일명 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가 이륜차 관계자들과 함께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당사자를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이륜차 업체 이렇게 두 경우인데요. 먼저 이 운전자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부 고시를 보면 95데시벨이 넘는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이라고 지정을 했죠. 이 95데시벨을 넘기는 오토바이들을 각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규정을 해서 이를 어기면 단속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아직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건 없다 보니까 이 라이더들의 행정소송 자체는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 지자체 고시에 대해서 추후에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이호영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번 환경부 고시가 일반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아직은. 개별적인 지자체 고시가 있어야지 이러한 개별 고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운전자들이 행정소송은 제기를 하지 못해도 헌법 소원은 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마저도 승소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합니다. 근거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조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헌법 소원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고시가 있지 않아서 법적 다툼은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륜차 업체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정부 기준이 엄격해지면 오토바이 판매 등이 좀 어려워져서 직격탄을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이륜차 업체의 경우에 직접적인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제조사나 수입사들은 이미 내려진 이 환경부 고시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105데시벨이라는 기준을 신뢰하고 제품을 생산했고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즉각적으로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이들의 어떤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업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인데요. 앞서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던 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환경부 고시가 그 자체로 처분으로서의 성격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툴 법률상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게 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는 과거에 한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처분성이 결여된, 즉 처분의 성격이 없는 법규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자, 만약 헌법소원을 내게 되면은 이륜차 관련 업체가 주축이 돼서 좀 움직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나 또 궁금해지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 최근 이제 이륜차를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경부가 이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가 95데시벨이 넘어서 소위 좀 멘붕에 빠진 라이더들이 많았죠. 큰돈 주고 산 오토바이를 또 쉽게 다시 되팔 수도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좀 이런 라이더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해결책은 좀 없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 환경부 고시 이후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라이더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는 결국 이 재산의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도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소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반 운전자들도 지금 이 환경부 고시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륜차 그 업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일반 운전자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헌법소원을 내면 정부와의 전면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환경부의 입장도 듣고 싶어서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관련 부서에 연결이 아예 안 되거나 회의 중이라는 그런 통화 연결음만 계속 들려서 결국은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앞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105데시벨은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유발된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는데요. 소음 피해를 줄이려고 데시벨 기준을 낮췄다고 하는데 정작 이 소음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의문이라고 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배기 소음 측정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그 주행 소음 또는 가속 소음 이런 것들을 측정하거든요.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지되어 있는 이륜차의 RPM을 확 높여서 그 측정하는 소음은 일상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륜차 관련한 갈등 벌써 3번째입니다. 다른 문제들과 함께 좀 하루빨리 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최근 기획정부가 사모펀드 과세 방법을 변경했다는 내용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모펀드 투자 수익에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모펀드 업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모펀드 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충격, 국내 금융시장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 이 기획재정부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모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모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서 기존에는 양도세를 부과해 왔는데요. 세법을 개정하면서 배당소득세를 변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까지 내면서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것이 쉽게 납득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형식적으로 배당소득세는 15.4%이고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배당소득세가 더 낮은 건데 투자자들에게는 좀 잘 된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세율이 더 낮아져서 실제로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급여와 같은 일반적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합산과세라고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되면 자신의 일반적인 소득, 아까 말씀드린 뭐 급여소득 같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펀드 수익의 절반 정도는 다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모펀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이제 수익률이 10%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 펀드 운용 수익이 20%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20% 수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세금 납부하고 나면 이제 10%밖에 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이 경영하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뭐 20% 정도의 그런 투자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과 같은 그런 투자 수익률을 취득해도 실질 수익률은 뭐 10%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12%대로 유지되는 것도 뭐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저축은행 중앙회에 의하면 저축은행이 예금 상품 중에서는 6%대의 금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12%대의 펀드를 투자한 수익과 6%대의 그 예금을 투자한 수익이 사실상 같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펀드는 예금보다 위험하면서도 수익률은 예금이랑 비슷한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사모펀드 투자자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 외에 다른 이제 좀 우리 국민들한테도 영향이 좀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고율의 과세를 하게 되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모펀드 자금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던 자금이 뭐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해외로 자금이 또 이동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벤처투자조합이나 뭐 신기술 투자조합처럼 뭐 다른 유형의 펀드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펀드들은 주로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사실 국민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겠지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노트 한쪽에 이렇게 달력에 좀 표시를 해두시고 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을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뭐 어떤 별도의 뭐 커다란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긍정적 요인과 뭐 그 부정적 요인을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을 일단은 좀 회수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엔 아무래도 물가 상승의 요인이 한 번 더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사업 규모를 예전과처럼 확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을 좀 더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비용적인 부분을 좀 더 효율을 가져가는 게 사업적인 전략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사모펀드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엔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트라우마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 사건이 우리 몸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살인,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도, 연쇄 추돌 교통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압사 사고라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날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SNS나 언론을 접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건,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수습해야 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건강보호가 국가 차원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곧 우리 사회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